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어로는 인슐린 레지스턴스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인슐린에 저항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우리 몸의 세포가요. 인슐린에 저항한다는 건 뭘까요? 아까 인슐린 그 리셉터 그림이 있었죠? 리셉터 세포막에 붙어 있는 인슐린 리셉터, 인슐린 수용체라는 거는 자물쇠라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슐린이 그 자물쇠에 들어맞는 열쇠여서 그 인슐린 수용체라 자물쇠에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결합을 하면은 포도당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다 그랬죠. 그런데 이 자물쇠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열쇠가 들어맞지 않게 되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되시나요?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송곳이랑 온갖 도구를 이용해서 문을 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고장이 나 버렸어요, 문이. 이런 상태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봤던 그림에서 바로 요 부분이 고장이 난 거죠. 그래서 인슐린이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죠. 왜 구멍이 안 맞지? 왜 문이 안 열리지? 뭐가 고장이 난 거야?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인슐린 저항성이 일어나는 상태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2번이 안 열려요. 1번이 안 돼요. 2번으로 넘어가지 못하죠. 2번이 뭐였어요?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여는 작용이 2번이었죠. 2번이 안 되면 3번, 4번, 5번, 6번 연달아 안 되겠죠. 문이 안 열리니까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세포가 포도당을 쓰지를 못해요. 이런 상태에서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요인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거든요.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당뇨병의 주요 메커니즘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 많은 양을 세포가 다 처리하지 못해서 혈당이 올라가기도 하지만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세포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세포는 쫄쫄 굶는 상태인데 혈관 안에는 포도당이 남아도는 상태가 돼서 혈당이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혈관 속에 포도당이 필요 이상으로 높은 농도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게 되면 또 이게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켜요. 그것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는 거는요. 바로 이거예요. 비만. 비만 중에서도 복부 비만, 내장 비만 이런 것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내가 살이 쪘다, 살이 빠졌다,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없다 이거를 무엇으로 측정을 하세요? 물론 요새는 인바디라는 걸 쉽게 측정할 수 있어서 그 인바디를 통해서 내 체지방량이 얼마고 체중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쉽게 체크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인바디 기계가 없이도 우리가 아주 간편하게 적절한 체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적절한 비만도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줄자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이 줄자를 꼭 하나씩은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줄자로 내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의 비율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의 비율이요. 거의 같다.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몸통이 작아도요. 이게 좀 비만인 것 같은데 허리 둘레를 줄여야 되겠는데 그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몸집이 좀 체형이 크고 해도 허리 둘레 대비 엉덩이 둘레가 더 커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차라리 허리와 엉덩이 둘레가 거의 맞먹는 그 사람보다는 오히려 나은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절대적인 그 크기에서 너무나 둘 다 허리도 찌고 엉덩이도 찌고 그래가지고 그 비율의 차이가 안 난다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로 곤란할 수도 있긴 하겠어요. 네, 여기 줄자가 나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체중의 변화는 그렇게 중요한 게 또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운동을 할 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하게
조화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하다 보면은 몸이 슬림해지는데 이상하게 체중이 늘어나요, 초반에는. 왜냐하면은 지방의 무게와 근육의 똑같은 부피일 때 지방보다 근육이 훨씬 더 무겁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 체중계에 달아서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잘하고 있는지, 체중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거는 좀 그런 허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운동을 안 해서 근육이 빠지고 그 자리를 지방이 채운 몸무게는 빠지거든요. 그 단기적인 결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줄자가 또 아주 더 효과적인 나의 지금 현재 몸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해요. 그리고 되게 보관도 편리하고 싸잖아요. 그래서 이 줄자는 꼭 하나씩 가지고 계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잠시 이야기가 옆으로 샜어요. 이 비만과 인플라메이션, 염증이죠. 염증과 인슐린 레지스턴스,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한 연구가 있어요. 네, 비만,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연구요. 이 연구에 나오는 그림을 하나 살펴볼게요. 이 그림 하나로 이 연구를 전체적으로 아주 잘 요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레인이니까 지금 여기 아주 날씬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영양 과다가 됐네요.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방 조직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지방 조직에서 이제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 같은 성분들을 많이 분비를 해요. 그래서 이 성분들을 묶어서 우리 바로 전 클래스에서 배웠죠. 아디포카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지방 세포에서 분비하는 아디포카인의 양이 늘어나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사이토카인, 케모카인은 염증을 유발하는, 그러니까 면역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물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면역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이런 물질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우리 몸에 뭔가 이물질이 침입했을 때 1차적인 방어기전으로서 작동하는 면역 반응이 평소보다 더 강하게 세게 일어나게 되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 몸에서 이물질이 침입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는 1차적인 면역 기능은 염증 반응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런 면역 물질들이, 면역 세포들이 나오게 되면은 얘네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요. 이 지방 세포가 되게 재밌는 게요. 풀 같은 거를 자기 몸에, 이렇게 풀 같은 거를 분비해서 자기 몸에 발라요. 그게 내피세포 부착인자 발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해낸 이 사이토카인, 케모카인 얘네들을 어디로 보내기도 하지만 자기가 이게 덕지덕지 자기 몸에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엉겨 붙게 돼요. 이런 부착인자 때문에 지방세포에. 그리고 또 여기에 모노사이트 있죠. 단핵구를 불러 모아요. 단핵구는 어디 있어요? 혈관 속을 둥둥 떠다니고 있거든요. 이 단핵구들을요, 지방세포들이 일로 좀 와봐 하고 다 모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분화시켜요. 다음 분화시킨다는 거는 단핵구를 좀 더 성숙시키는 거예요. 단핵구가 성숙하게 되면은, 얘가 성장하게 되면은 마크로파지 대식세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핵구를 불러 모아서 얘네를 키워요. 성숙을 시켜서 대식세포로 만들어서 그 부착인자 발현했잖아요. 끈적끈적하게 자기 몸에 풀 붙여놨잖아요. 거기다가 이 대식세포들을 다 달라붙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이토카인이 지방세포에서도 분비가 되지만 대식세포도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역계와 아로마 세라피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궁금하시면 그쪽의 클래스를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대식세포에서도 사이토카인이 만들어져요. 사이토카인 염증 반응을 하는, 면역을 매개하는 물질이에요. 지방세포 자체에서도 사이토카인이 만들어지는데 대식세포에서 사이토카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이 면역에 관여하는 물질이 훨씬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도 이거는 여기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염증 환경이 조성이 돼요. 네. 이렇게 염증이 잘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이제 인슐린 세포마다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지게 되고요. 또 이 염증 환경이 조성이 됐을 때 염증이 잘 일어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혈관이에요. 혈관에 지금 누렇게 뭐가 껴있죠. 네. 이렇게 죽상동맥 경화증을 유발하는, 혈관 벽의 염증을 통해서 죽상동맥 경화증을 유발하는 이런 결과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만이라는 게 사실 비만이 이런 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유발한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비만이 이런 기전을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도 높인다는 걸 이 연구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인슐린 저항성이랑 연결되는 것 중에 ROS라는 게 있어요. ROS는 Reactive Oxidative Substance에서 쉽게 말해서 활성산소예요. 우리말로 활성산소라고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우리 몸의 메타볼릭 스트레스니까 어떤 대사 스트레스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인슐린 저항성하고 깊은 연관이 있더라. 그거를 지금 리뷰를 통해서 도출을 해낸 논문이에요. 네,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이거 뇌예요, 뇌. 그림을 너무 이렇게 막 슥슥슥 그려가지고 이게 뭐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긴 뇌입니다. 우리 사람의 뇌, 브레인이요. 그래서 지금 사이콜로지컬 스트레스 어쩌고저쩌고 써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한글로 옮겼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뇌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미 배웠죠. 네. 지금 우리가 대표적인 게 자율신경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작용과 HPA였어요. 그래서 신경 내분비계 중에 대표적인 그 축이 HPA 축이죠. 그래서 이게 뭐였죠? 하이포살라무스, 피추이터리, 아드레날 엑시스였어요. 시상하부 뇌하수체 축이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내분비 계통에 어떤 변화를 유도하게 되는 그 축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경 내분비계 활성화를 통한 어떤 호르몬의 변화, 자율신경계 조절 기능의 변화가 이거 지방 조식 그림이죠. 내장 비만을 가져오고요. 산화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돼요. 근데 사실 우리 몸에 이 산화 스트레스라는 건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 활성산소가 주변의 세포나 조직을 파괴하게 되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생명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공장인데 그 공장을 돌리면서 공장을 돌릴 때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부산물들이 있죠. 바로 그것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인데 그 활성산소가 적절히 잘 처리가 되어야지 세포의 손상이 크지 않게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있는 건데 그 활성산소가 많이 생산되고 또 그게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 주변의 세포가 점점 더 많이 손상을 입어가게 되는 이런 상태를 우린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자체가 산화 스트레스를 더 심화시킨다는 거, 활성산소를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교감신경이 더 힘이 세지죠. 교감신경은 싸우게 전투태세로 돌입하기 위해서 우리 온몸이 에너지를 최대치로 끌어내는 단계예요. 에너지를 최대치로 끌어내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 몸의 생명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 공장도 바빠지겠죠. 열일해야 돼요. 엄청 열심히 공장을 가동해야 돼요. 평소보다 공장을 더 많이 가동하니까 에너지라는 생산물도 많이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활성산소도 더 많이 만들어지겠죠. 공장이 많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오염물질도 더 많이 배출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거예요. 활성산소가 평소보다 더 많이 만들어지니까 이 활성산소가 주변의 세포나 조직을 파괴하는 양도 더 많아지고 그 속도도 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 정신적 스트레스, 신경 내분비계 활성화가 산화 스트레스 연결되는 기전이에요. 이러면서 참 슬프게도 지방세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리지방산 분비가 증가하게 돼요. 유리지방산 분비 앞에서 봤어요.
바로 이번 시간 앞에 슬라이드 기억나시나요? 포도당 인슐린이 문을 열어주면은요, 열쇠로 작용해서 문을 열어주면은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들어와서 쓰인 다음에 이게 분해돼서 마지막에 유리지방산으로 되어서 나갔잖아요. 네. 그게 늘어나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 에너지 공장을 가동하면서 이 재료들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그 재료의 부산물들도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아디포카인 분비의 교란이 생겨요. 아디포카인 지방 조직에서 지방 세포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물질들을 다 합쳐서 아디포카인이라는 큰 이름으로 부르고 이 안에는 다양한 염증을 유발하는 면역 물질이 들어 있었죠. 근데 이 아디포카인 분비가 균형 잡힌 상태로 적당하게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분비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염증은요, 앞에 있는 이 모든 요인들의 결과로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방세포에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네, 이거 어딜까요? 너무 닭다리처럼 그려놔가지고, 이게 어디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뭐, 근육과 심장과 여기는 간이에요. 간. 그리고 췌장을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산화 스트레스가 여전히 이 지방세포, 지방 조직에서 시작된 산화 스트레스가 이제 우리 몸의 주요 장기들로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주요 장기들의 세포가 손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포가 망가질 때 그 인슐린 수용체라는 게 세포에 붙어 있었잖아요. 세포의 한 구조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세포가 망가지면서 바로 문고리까지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 문고리가 망가졌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니까 당연히 혈당의 항상성, 혈당의 균형이 깨지겠죠. 그리고 세포 자체에서 지방을 이용하고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소비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다 망가져 버리니까 항상성의 교란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췌장에도 이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손상이 가해지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하는데도 차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영어 약자로 써 있는 게 바로 요겁니다. 2형 당뇨, 심혈관 질환이 이런 기전을 통해서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당뇨가 나왔으니까요. 당뇨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사실 이거 너무나 유명한, 참 이렇게 말하면 이런 표현 슬프긴 하지만 국민 질환이잖아요. 당뇨병. 많은 분들이 이 당뇨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죠. 그래서 이 당뇨병은요.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나뉩니다. 이거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의외로 이 1형 당뇨, 2형 당뇨 구분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형 당뇨는요, 요거 뭔지 이제 이 그림 보면 딱 아시죠? 췌장, 이자 안에 있는 랑게란스성 그림이잖아요. 여기서 이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됐었죠. 그런데 1형 당뇨는요, 바로 여기가 고장난 거예요. 그리고 2형 당뇨는 이 인슐린 수용체와 관련이 있어요.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해버렸는데요. 다시 1형 당뇨로 돌아와서 1형 당뇨. 네. 이 랑게란스 섬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특히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베타세포가 파괴되면 어떻게 돼요? 인슐린을 분비하는 곳이 파괴돼 버렸으니까 인슐린 자체가 분비가 안 되겠죠. 그래서 베타세포가 얼마나 파괴되었느냐에 따라서 인슐린 분비가 아예 안 될 수도 있고요. 부족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무슨 이유로 이 베타세포가 파괴가 되는 걸까요? 앞에 그 논문의 그림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 스트레스로 인한 조직의 파괴, 활성산소가 이 세포 조직을 파괴함으로써 베타세포가 고장이 나거나 파괴가 될 수도 있어요.
보통 그런 경우는 2형 당뇨에서 나타나게 되는 이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안 되는 현상과 연결이 되거든요. 2형 당뇨랑 많이 연결이 돼요. 근데 1형 당뇨 같은 경우는요, 이 베타 세포가 파괴되는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규명은 안 돼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자가 면역 반응이다 라고 밝혀진 거예요. 자가 면역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면역력의 균형이 깨지면서 면역력이 정상적인 상태보다 너무 높아져서 이물질이 아니라 내 몸인데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아, 힘이 남아도는데 이거 어디 가서 써야 되는데 하면서 막 돌아다니다가 저기 이상한 애가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막 공격해. 알고 보니까 아군인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게 자가 면역이잖아요. 바로 그런 자가 면역 기전이 발동을 해서 자기 자신인 이 베타 세포를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형 당뇨 같은 경우는 사실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는 그게 또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해봐라 하면은 할 말이 참 없어지죠. 원인이 불명확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좀 이렇게 선천적인 그런 것과 관련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1형 당뇨가 주로 어린이들한테 많이 발병하는 질환이기도 하죠. 그리고 인슐린 자체가 분비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2형 당뇨, 성인이 많이 걸리는 당뇨 같은 경우는 약으로 조절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하는 분들보다 약이나 아니면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서 혈당을 조절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1형 당뇨는 무조건 인슐린 주사가 필요해요. 예. 몸에서 그게 만들어지니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밖에서 인위적으로 주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유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워낙에 어린 나이에 발병을 하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 참, 네, 많이 안타깝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아이의 그 허벅지나 복부나 근육이 많은 조직에다가 피하 주사를 해주죠, 인슐린을. 네, 식사 전에. 매일매일 그렇게 주사를 놔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성인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을 때쯤 되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인슐린 주사를 놓으면서 평생 이 췌장의 기능을 그 주사로 대신하면서 보내게 이 질병과 함께 살아가게 되죠. 그게 1형 당뇨입니다. 그리고 2형 당뇨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인슐린 리셉터가 고장이 나버려가지고요. 인슐린이 멀쩡하게 잘 분비가 돼요. 그래서 혈관 속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세포가 나 여기 포도당 여기 몇 개만 줘 이렇게 주문을 하면 알았어 하고 인슐린이 가서 이 리셉터에 쏙 버튼 누르려고 하는데 뭐야 이거 작동을 안 해 고장났어 문이 안 열려 포도당을 줄 수가 없네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게 2형 당뇨예요. 그래서 2형 당뇨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이게 가장 기본 기준,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기전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면역 계통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췌장의 베타 세포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인슐린 자체도 또 제대로 분비가 안 돼. 이 두 개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저항성이 생기는 거는 바로 앞에서 봤죠. 가장 대표적인 게 비만.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질병 자체에 대해서 가지는 사회적인 편견이나 낙인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당뇨나 이런 대사질환이나 이런 소위 성인병이라고 이름 지은 그런 질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 운동하세요. 좀 소식하세요. 자기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이러면서 좀, 자기 관리를 잘 못해서 이런 병이 생긴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시선을 은근히 보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근데 1형 당뇨는 정말 이거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지 알 수도 없게 자가 면역 반응이 생겨서 인슐린 분비 자체가 안 되어 버리게 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냥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는데 "너 단 거 많이 먹어서 당뇨병 걸렸다." 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적 캠페인도 아주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질병 자체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특히나 그 질병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인과관계를 이 질병에 가져다가 놓고서 그 사람을 이형 당뇨, 이 각각 우리 몸에서 인슐린의 작용이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